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배우 유아인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요.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합니다. 일단 검찰 수사에 따르면 유 씨는 200회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면제를 1,000정 이상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이런 처방이 가능했던 건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영장이 왜 또 기각이 됐던 건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진실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네요. 지난번에도 한 차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결국은 법원 입장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비추어서 이미 증거가 확보돼 있고 증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거는 지금 검찰이 수사한 내용하고 많이 다르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느 부분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을까요? 경찰 단계에서는 이미 지금 수사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이 있고,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었다. 그리고 일부 마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 투약에 대해서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불구속으로 조사를 더 받아도 되겠다라고 기각을 하셨는데, 이번 법원에서는 검찰에서 추가로 증거 인멸에 대한 교사를 했고, 또 그 유아인 씨와 같이 했던 공범도 증거인멸에 대해서 증인의 진술을 시키기 위해서 협박이나 이렇게 강요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흡연을 강요했다. 이런 부분까지 추가로 밝혀져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번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했는지 이것도 앞뒤 내용이 정확하게 다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마 흡연 부분에 대해서도 강요가 아니라 권유 정도가 아니었는지 이것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거가 일정하고 상당 부분 증거가 여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당장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또다시 비슷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갑자기 좀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긴 하는데요. 일단 유아인 씨가 마약 투약을 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건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다만 그 대마나 그 코카인 부분도 대마는 이제 나와서 이제 인정을 했지만 코카인 부분도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각했던 내용 중에는. 그리고 프로포폴이나 이런 일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도 본인은 의료 목적으로 투약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로포폴 얘기부터 좀 질문을 드려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난 2020년부터 약 200회,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수면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 이 검찰이 갖고 있는 혐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 아무리 의료용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거의 매주 맞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치료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매주 투약할 수 있도록 해줍니까? 실제로 검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료용 마약에 특히나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마약류 안전 사용 기준을 마련해 놨거든요. 예를 들면 간단한 시술이나 진단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최대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또다시 그런 목적 없이 오로지 프로포폴만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검찰이 보기에는 이 정도로 많은 양의 사용을 했다면 이것은 간단한 시술이나 진단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의료 목적의 사용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것은 통상보다 너무 심하게 많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마약류 관련한 법률로 의율해서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마 이 부분도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소명이 법원 가서 다툴 수 있고, 지금도 일단은 투약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저히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종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공판 과정에서
서로 다툼을 그렇습니다.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네. 근데 지금 수면제도 약 1,000정을 처방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뭐 불면증 그렇죠. 때문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그 프로포폴과 수면제를 이런 방식으로 이 거의 같이 이게 투약한 시점이 비슷하잖아요. 겹치는 네네. 측면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수면제 처방도 일정 한 달 정도 처방을 해주고, 근데 문제는 이 사건에서는 타인 명의로 처방을 1,000정 정도 받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이제 처방받아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일정 양 이상을 주지 않으니까, 예. 타인 명의까지 빌려서 처방받은 이것은 명백하게 좀 불법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심지어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불면증에 대해서 치료를 좀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본인도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 명의까지 빌려서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전체적인 맥락은 좀 그렇게 보여질 여지도 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의료 목적 외 사용으로 보이고 심지어는 타인의 명의까지 도용해서 이렇게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불법이다라고 본 거죠. 비슷한 시기에 기자가 수면 마취제, 수면제 이런 것으로 다 이용되는 약물들, 의료용 마약류를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프로포폴 사용도 의료 목적의 사용으로 보여진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방해 주는 의사는 어떻습니까? 의사 이렇게 많이 처방해도 괜찮은 겁니까? 처벌 안 받습니까?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인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이 똑같은 마약류에 대해서 처방받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다녀서 이렇게 많은 양을 사용한다면 자신의 병원에 왔을 때는 자신이 투약하는 것만 확인이 되고 본인이 또 시술을 원한다고 해서 투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는 의료 목적의 사용이 나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일정량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가 다 돼서 그게 전체적인 양이 일정 이상이 나오면 요즘 식약처에서는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고발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과다한 양을 처방했을 때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향경진성 의약품을 이렇게 지금 말씀만 들으면은 관리를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보면 의사가 셀프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마약을 빼돌려서 유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또 관리에 허술한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전에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게 이제 다 수기로 적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허점이 많아서 불법 유통도 있었고 셀프 처방을 해도 그게 이제 자신이 처방하는 거 외에도 남의 이름으로 쓰고 해도 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됐지만 지금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기 때문에 이런 게 발각이 돼서 수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바로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여전히 문제는 그런 거를 악용하는 환자들과 의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이제 좀 더 정밀하게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하는 기간도 의사가 처방을 하고 10일 이내에 하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단축을 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이 환자가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의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는 악용하는 그 환자들을 대비해서 의무조항으로 만들자 의사들이 반드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금 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업무가 과중하게 된다. 그리고 어떤 환자들은 좀 과다하게 처방할 필요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게 아직 입법화되고는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전보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많이 수정이 돼가고 있는 상태인 것은 여러 통계치에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가 잠깐 나왔던 거지만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이게 이제 영장에 기재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강요가 아니라 권유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처벌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권유 정도로 했다라고 한다면 강요랑은 분명히 틀리죠. 강요는 의무 없는 사람을
강제로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권유는 내가 해보니까 좋은데 너도 좀 한번 해봐. 이 정도는 범죄로 좀 보기가 어렵죠. 다만 처벌을 할 때 법원에서는 고려를 하죠. 그 투약이나 이렇게 흡연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권유, 본인이 하는 것도 나쁜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까지 권유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더 죄질이 나쁘다라고 처벌할 때 고려가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또 그동안에 언론 보도된 거하고 비교해보면 다툼의 그렇죠. 소지가 상당히 많아 보이기도 하고 네. 앞으로 법정에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러면은 유한 씨는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 더 이제 추가로 영장이 청구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그냥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겠죠. 네, 더 이상은 영장을 새로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이제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용산에서 있었던 집단 마약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경찰이 연루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사건이었습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예. 언론을 통해서도 보지만 현장에서 제가 만나는 의뢰인들을 보더라도 뭐 경찰뿐만 아니라 공무원, 일반 회사원들 그리고 유학생, 학생, 대학생 정말 평범하고 어린 나이의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일부 뭐 유흥업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거나 뭐 조폭이라거나 또는 연예인이라거나 이렇게 어떤 계층을 구별지어서 뭐 그런 사람들만 마약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지금 마약 사범이 뭐 10대, 20대, 3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떤 직업이나 이런 구분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 마약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뭐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도 그러고 있고. 근데 이 마약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네. 논란도 많고 대안도 많이 나오는데 막상 그냥 마약 사범을 처벌한다고 하는 소식 말고는 잘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여지껏은 처벌 위주가 많았고 네. 치료 대화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별로 그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계속 30%, 뭐 36%, 35% 이렇게 통상 절도 재범률이 22%에 비해 또 이렇게 비교하더라도 네.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독된 사람들이 회복되지 않고 마약 사범들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자활에서 건강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또다시 이 중독자들이나 마약사범들이 또다시 주변 사람들한테 앞서 말한 뭐 권유한다거나 또는 몰래 먹인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치료재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예를 들면 구치소에서 들어가서 오히려 단순한 투약자들이 더 많은 마약에 대한 세계를 알게 돼서 또 다른 학교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와서 이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한두 명이었다가 이제는 좀 더 높은 소위 말하는 공급체 밀수사범들 나가서 뭐 좀 더 내가 싸게 팔 테니까 나한테 연락해라 더 많은 인맥들을 쌓고 구치소에서 교도소에서 나가다 보니까 네. 마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앉아서 맨날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루에 30분 정도 운동하는 거 외에는 하루 종일 앉아서 같은 마약사범들끼리 마약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아하. 이 지금 그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엄벌 네. 이전에 마약 사범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할 것인가 이런 대책들도 네. 촘촘히 만들어 놔야 그래야 우리 사회 마약이 퍼지는 걸 막을 수 네.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박진실 변호사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무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방준비